네, 반갑습니다. 북금사TV의 유일키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목요일이고요. 내일 15일은 또 서울에서 북금사TV의 주식 정기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정기 강의를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밴드의 홍보 영상도 있고 또 커뮤니티란에도 또 관련 공지글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저는 내일 강의 앞서서 또 여러분들께 이 투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 종목 분석 영상을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종목 분석 영상을 하는 이런 어떤 종목들은 지금 투자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만 엄선하고 선정해서 방송을 한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또 제가 이 종목 분석 영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드는 데까지의 이 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나름은 좀 깊이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이 간혹 길더라도 끝까지 주의 깊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자, 그럼 현대제철의 이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이 속해 있는 역시나 이 철강산업의 특성부터 한 두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철강산업 이 업계의 현황입니다. 먼저 이 산업의 특성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업은 용선의 제조와 압연 그리고 주조 등 가공을 통해서 각종 철강제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국가 기관 산업이며 동시에 막대한 초기 투자를 요하는 장치 산업이다. 그리고 자동차, 건설, 조선, 가전, 기계 등 주요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그리고 철강 산업은 개별 수요 산업의 경기 변화에 대해 소비는 탄력적이지만 생산은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기 하향 국면에서는 내수 수요 감소로 수입은 줄고 주변국으로의 수출은 늘지만 이와 반대로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늘어나는 내수 수요 대응을 위해 수출을 줄이고 수입이 증대하는 현상을 보인다. 반면 일부 특수강 및 고급강은 일정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산업의 이 성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강 산업의 성장은 자동차, 건설, 조선, 가전, 기계 등 주요 수요 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올해는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영향으로 철강 시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자동차, 건설, 조선 등 글로벌 수요 산업 회복 기조가 지속되며 글로벌 철강 수요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전환, 그리고 친환경 선박 수요의 증가, 그리고 건축물 안전성 강화 등 수요 산업의 고도화에 발맞추어 고부가가치, 그리고 고기능성 금속 소재의 수요도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 고부가강 연구개발과 함께 공급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변동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로 제강업은 주로 국내외 건설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연중에는 2분기, 4분기에 수요가 증가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참고로 이 전기로 제강업이라는 게 이 고철과 관련된 어떠한 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 및 건설공법 발달로 계절성이 불분명해지고 연중 일정한 수요가 형성됨으로 인해 건설경기 및 정부의 부동산 그리고 건설 정책의 기조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 그리고 고로제강업이라고 나오잖아요. 고로제강업은 이 보통 이게 철광석을 이제 원재료로 하는 제강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로제강업은 판재료의 수요처인 자동차, 조선, 가전 등의 산업 경기에 주로 영향을 받아 전기로 제강업에 비해 연중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개별 산업의 업황에 따른 영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며 국제 무대에서 국내 자동차, 조선, 가전업체의 선전에 따라 고부가 판재류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네 번째 경쟁 요소는 철강제의 주된 경쟁 요소는 가격이다. 이는 주 원료이자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철광석, 그리고 석탄, 그리고 철 스크랩, 이 철 스크랩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알기 쉽게는 이제 고철, 그죠? 고철. 앞서 보셨던 이 전기로 제강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 원료가 이 고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서도 이렇게 또 언급이 되는데 이 철 스크랩, 즉 이 고철이 특히나 이 전기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는 보통 이 탄소가 조금 저감돼서 이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요즘과 같은 이 시황에서는 철광석으로 인한 이 고로제강업뿐만 아니라 이 철 스크랩과 관련된 이렇단 전기로 제강업이 상당히 또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철 가격이 상당히 또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탄 및 철 스크랩의 가격과 시장 수급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개별 업체들은 저가 원재료 투입 비중의 확대를 통한 생산 원가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제철의 계열을 일단 또 슬라이드 2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은 전기로와 이 고로제강을 통해서 철근, 그리고 H형광, 그리고 강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열연, 냉연 코일 및 후판 등을 생산해서 건설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조선산업 등에 판매를 한다. 보통 이 자동차 산업 그리고 조선 산업을 보통 전방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뭐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지만 21년도에는 이 철강 산업 자체가 워낙 실적이 좋았는데 그 배경에 이 전방 산업에 이 호황이 있었다. 이 전방 산업의 어떤 뭐 수요가 높아졌었다. 또 이렇게 한번 이유를 뒤에서도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종속기업은 스테인리스 냉연 간판을 생산하는 현대 BNG 스틸과 그리고 선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종합 특수강, 그리고 금속 주조 및 자유단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현대 IFC, 그리고 사내 협력사 통합 운영을 위해 신규 설립한 현대 ITC, 그리고 현대 ISC, 현대 IMC, 그리고 자동차용 강판 절단 프레스 가공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해외 스틸 서비스 센터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자, 현대제철 기업 개요 두 번째입니다. 참고로 요거는 네이버에서 일단 스크랩해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제철의 기업 개요 2. 지배회사와 연결 종속회사는 당 분기말 현재 철강 영업 부문, 자, 판재, 봉연강, 중기계 이렇게 만드는 것들 철강 영업 부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 부문, 반제품, 부산물 등을 영위하고 있다. 자, 고로 부분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2013년 말 현대 하이스코 냉연 사업 부문을 분할 합병하여 자동차용 강판에 특화된 전문기업으로 변모했다. 자, 매출은 판재 50.59%, 봉연강 35.87%, 강관 13.47%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2020년 4월 1일 분할 기일로
금속, 주조 및 자유단조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했는데 물적 분할해서 이 나온 회사가 사명이 현대 IFC 주식회사입니다. 참고로 이 종속기업으로 이렇게 뒀고 물적 분할이다 보니까 보유 지분율은 당연히 10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물적 분할을 했냐 보니까 현대제철은 국제유가나 거시경제 등 외부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편인 이 단조산업, 그죠? 단조산업은 이 조선 엔진과 조선 기자재, 그리고 해양 플랜트, 그리고 원자력 등 전방 산업의 업황 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현대제철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 물적 분할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사업 부문 분리로 사업 포트폴리오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영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적 분할을 했다. 물적 분할을 해서 그죠? 이런 어떤 뭐랄까요? 좀 부진한 사업 부문을 따로 떼내서 관리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 현대제철의 리스크를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는 그죠? 경영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해서 현대 IFC를 설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서도 2021년에 현대제철의 어떤 호실적의 배경에도 이러한 그 사업 부문 분리로 인한 어떠한 그 긍정적인 효과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어떤 평가도 있거든요. 그 뒤에서도 또 언급이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제철의 이 주요 제품 매출 구성과 이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은 주요 제품 매출 구성에서는 역시나 판재 그리고 이 봉형강 매출이 거의 뭐 90%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이 아래 보시면 역시나 이 봉형광과 판재, 구체적 용도로는 이 건축, 산업용, 자동차용 강관, 그리고 조선용 내외장재에 보통 쓰이는데 이런 어떤 봉형광과 판재가 그죠 전체 100% 중에 비율 약 한 89%, 즉 한 90% 정도 수준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대제철의 이 봉현광과 이 판재가 이 내수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57기 즉 21년도 기준했을 때는 이 봉현광은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31.3%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판재 같은 경우에는 22.6%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제철의 이 프로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5조 5,500억 원 정도 되고, 코스피 66입니다. 상장 주식 수는 액면가 5,000원에 1억 3,340여만 주. 액면가 5,000원짜리인 걸 감안했을 때 상장 주식 수는 좀 적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이 약 한 20.7%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52주 최고가 63,000원인데 최저가 37,000원. 그죠? 지금 현재 4월 13일 자 가격이 이 41,450원. 그죠? 임을 감안했을 때 참고로 오늘은 4월 14일인데 뭐 종가 기준 해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뭐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렸고 저점 대비해서는 크게 오르지 못한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실적이 워낙 좋아서였는지 일단 PER 수준도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종 평균 PER이 4.19배인데 반해서 일단 현대제철의 PER 배수가 3.80배로 업종 PER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 업종 PER 자체도 4.19배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업종 자체가 전년에 되게 호황이었다. 대부분의 이 업종 안에 있는 회사들이 실적이 다 좋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BR 수준을 보니까 0.31배로 일단 가치주다. 그죠? 그리고 내재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앞서서 이 철강 산업의 특성에서 보셨던 것처럼 장치 산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장치 산업일 때는 역시나 이 자산 가치 대비 주가, 그죠? 이 PBR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 0.31배 낮아서 좋은 건 맞지만 이게 뭐썩 현대제철만의 장점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2주 베타를 보시면 1.21이잖아요. 1.21은 이 코스피, 즉 이 벤치마크 지수의 이 등락 대비해서 민감도가 1.21배다. 그죠? 조금 더 민감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70%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주요 주주 구성에서 현대제철은 뭐 이따 현대가의 어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기아, 그리고 정몽구 회장,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지분율이 토탈 약 한 35.97%가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것만 봐도 현대제철의 주 매출처는 뭐 기아 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 5,000원에 비해서 이 주식수가 적지 않은 편이다. 그죠?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는 작년 5월 고점, 최고점 얼마였죠? 63,000원 대비해서 현재 주가를 감안했을 때 약 한 마이너스 33% 하락한 수준이고, 최저점, 그죠? 37,050원 대비했을 때는 12% 가량 상승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업종 PER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의 배수는 낮은 주가 평가를 받고 있고, 그죠? 3.80배니까. 그리고 전년 당기 순이익 관련 지금 배당금은 지금 2.40%, 그죠? 시가 배당률이 2.40%인데, 참고로 작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상당히 호황이 있는데, 뒤에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배당 성향을 또 크게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2.40% 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이런 어떤 호실적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어떤 급증, 이렇게 되면 이 주주 친화적인 액션을 취하는 어떤 경영진이었다면 이 주주총회에서든 이런 의결을 할 때 아무래도 이 배당과 관련된 확대 기조를 가져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현대제철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가 배당률이 조금 낮은 게 조금 흠이라면 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주 베타가 1.21, 그죠?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이 등락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현대제철이 벤치마크보다는 조금 더 민감한 편이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실적과 그리고 멀티플 재무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2019년 대비해서 20년에는 역시나 매출액이 좀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뭐 아무래도 이 팬데믹 영향이 있었을 테고. 근데 21년에는 뭐 기저효과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19년 대비해서도 21년에도 보시면
뭐 엄청나게 또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영업이익과 이 당기순이익이 폭증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그 회사 측의 이유에 대한 부분은 또 뒤에서도 제가 그림을 하나 띄울 거니까 그때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기별로 보시더라도 21년 3월, 21년 6월, 9월, 12월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고, 21년 12월에는 약간 조금 3분기보다는 이 4분기에 실적이 약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주춤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따른 이 수익성이 약간 떨어졌던 게 이유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컨센을 보면 22년 12월 전체 컨센을 보면 매출액은 상당히 성장하는 데 반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조금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컨센을 잡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그 이유도 역시나 원재료 가격의 급등, 그에 따른 이 판매 가격, 즉 제품 가격의 인상이 같이 동반해 준다면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세는 상당히 좀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된 제품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 원재료 가격의 급등,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역시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부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 ROE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21년에 일단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 부분은 뭐 올해도 일단 뭐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준인데 반해서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으면은 좀 안정적이고 낮으면은 조금 부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당좌 비율이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이 부분은 그러면 유동부채, 1년 안에 돌아오는 유동부채를 갚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일단 유동부채만큼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약 한 2400%, 그죠? 이 말은 뭐죠? 그쵸? 자본금 대비해서 회사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잉여금, 즉 현금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 2400%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BR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9%밖에 가져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확정을 1,000원에 확정했는데 이게 시가 배당률이 2.4%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 이 주주 친화적인 액션을 취할 것 같았으면 배당 성향을 올려서라도 이 시가 배당률을 높이는, 즉 이 주당 배당금을 확대하는 이런 기조로 갔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년에 이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급증했던 데 대한 이유, 그죠? 보시면은 이 전방산업 수요 회복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와 이 판매 가격의 인상에 있었다, 그죠? 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네요. 제가 요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요약 정리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21년도 실적은 20년 대비 20년 대비 매출, 21년도 실적은 그죠? 20년도 대비 26.8%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이거 좀 잘못 적혀 있네요. 죄송합니다. 32.3%, 아니 3251.3% 예, 급등했습니다. 요거 똑바로 적힌 거 맞습니다. 순간 저도 놀랐네요. 지금 너무 많이 증가해 버려가지고. 예, 매출은 26.8% 증가한 게 맞고 20년 대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251% 급증했습니다. 자, 이유가 뭐였냐면은 실적을 견인한 것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전방 산업 수요 회복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와 그리고 자동차 강판, 그리고 조선용 후판 등
주력 제품 가격 인상이 주 원인이고, 그리고 박판 연련, 그리고 컬러 강판 등 저수익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도 실적 개선을 도왔다. 그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현대 IFC, 그죠? 이 회사를 분할, 그 뭐죠? 아까 물적 분할했다고 했잖아요. 100% 지분을 가지고 물적 분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경영 위험에 대한 부분을 좀 분산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그러니까 21년도 그죠? 호실적의 이 영업이익률, 그리고 ROE의 이 특히나 영업이익률과 이 ROE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효율성 지표라고들 얘기하거든요. 이런 어떤 효율성 지표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고, 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멀티플 지표, 뭐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뭐 PCR, PSR 등등을 대부분 다 이 멀티플이라고 하잖아요. 이 멀티플 지표에서 특히나 이 PER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업 전체가 다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PER도 낮은 편이었다. 그죠? 그리고 경기 민감 가치주의 이 대표격이지 않습니까? 이 철강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근데다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산업의 특성상 이 PBR 수준은 현저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 현대자철의 이 PBR, 이 낮다라는 게 특별히 메리트가 있는 장점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상당히 안정적인 데 반해서 당좌 비율인 100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낮은 수준이 있었죠. 그렇게 그러면 이걸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년 안에 상환을 해야 되는 이 유동 부채를 상환할 정도의 당좌 자산, 즉 이 현금성 자산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2년 증권사 컨센은 뭐 철광석 가격, 그리고 고철 등의 이 원가 부담. 왜냐하면 지금 철광석 가격과 이 고철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났던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에 따른 이 수익성이 약간 줄어들 전망이고, 하지만 이 판매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 외형적 매출 성장은 조금 더 있을 전망이다라는 게 이 증권사 컨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뒤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올해의 이 현대제철의 가장 주요 포인트는, 주요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원재료 급등에 따른 일단 판매 단가를 얼마만큼 올려서 이 원재료 급등을 상쇄할 만큼의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는 역시나 어, 주요 매출처인 뭐 자동차, 그리고 조선과 관련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판재 가격, 그죠? 강판, 그죠? 그리고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과 관련해서 인상된 부분을 제시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협상과 관련해서 제대로 가격을 받게 되면은 역시나 이 원자재 급등과 관련된 원가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이 리스크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뭐 제 생각이기도 하고, 이 증권사 전체적인 어떤 내용인데, 이 부분이 아마 올해의 이 현대제철의 주가의 향방을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대제철의 원재료의 비중과 그리고 가격 추이, 그리고 제품가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은, 역시나 철광석과 그리고 이 철 스크랩, 아까 전에 고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 원재료인데, 특히나 이 철광석과 이 석탄이 합하면 대충 뭐 약 한 43, 4%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철 스크랩, 즉 이 고철과 관련된 부분이 약 한 55.7%를 차지하고 있다. 그죠? 원재료의 비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원재료 등의 이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면 참고로 이 제철 원료와 이 철 스크랩으로 나뉘는데, 제철 원료가 앞서 보셨던 철광석과 석탄이고, 철 스크랩은 그냥 고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20년 대비해서 21년에 상당히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에 따라서 제품 가격 또한 현대제철에서 상당히 인상을 시켰다. 그죠? 20년 대비해서 21년에 보시면 이 제품 가격도 상당히 인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가격 변동 원인을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 경기에 따른 가격 변동 및 제품 그리고 규격, 강종에 따른 매출 단가 차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적었는데, 참고로 이 원재료의 이 가격 상승, 특히나 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이 지금 현재 고철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뒤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잠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철광석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 공정 자체보다도 고철로 만드는 이 전기로로 만드는 그 공정이 탄소가 배출이 조금 덜 된대요. 그래서 조금 더 친환경적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이 상당히 규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고철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조금 어려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철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다. 그죠? 그리고 이 현대제철의 지금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원재료 비중 안에 이 고철 비중이 또 상당히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 판매 단가 상승,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단가와 이 원가의 스프레드가 좀 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방산업의 이 수요 증가 때문에 오히려 이 철강 가격은 빨리 조금 상승했는데 반해서 이 원재료, 즉 이 철광석과 이 고철 가격은 또 뒤늦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부터 해서 이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분과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분의 이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이 제품 가격이 인상분이 원재료 상승분보다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았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전망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권사 투자 의견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추정기관수 17군데에서 지금 4월 13일 현재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이고요. 추정기관수 17군데에서 목표 주가를 약 한 6만원 정도, 지금 평균 목표 주가 6만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좀 자세하게 또 살펴보시면 지금 이렇게 띄워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1월 달부터 해서 2월 달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직후겠죠. 21년 실적 발표 직후에만 해도 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증권사가 여럿 있었는데, 뭐 그 뒤로는 목표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측에 적은 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초, 그죠? 21년 실적 발표한 직후만 해도 증권사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곤 했지만, 그 이후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매수 의견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가 약 한 6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까지 그 상승 여력이 약 한 4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지금 2장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그냥 몇 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료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어, 앞서 나왔던 자료거든요. 이건 최근 자료고 이건 옛날 자료인데 일단 최근 자료부터 몇 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4월 12일자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일단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했고 일단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해서 56,000원 나왔는데 일단 현대제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그죠? 수요 둔화 우려는 커졌고 밸류에이션 관점 매수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는 지금 저평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Q, 22년 1Q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부합할 전망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자 대신증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유지를 했고요. 58,000원. 원가 부담은 있지만 판가 상승이 가능한 환경이다. 그리고 22년 1Q 프리뷰를 보면 스프레드는 축소가 되고 그리고 판매량 회복은 지연이 될 전망이다. 앞서 보셨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조금 벌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제품 가격과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 제품 가격의 상승분과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에 대한 스프레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컸다 보니까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분기만 해도 이 제품 가격의 인상분보다 오히려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이 워낙 또 커지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 즉 이 차이가 좁혀졌다. 그죠? 그래서 수익성이 약간 둔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위험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수기 시즌이고 그리고 2월 같은 경우는 성수기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판가 인상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뭐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고 3월 달 거 한번 볼게요.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3월 31일자 리포트에서 가격 인상 대응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기대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원가 부담에 대한 방어가 개시된다. 뭐겠습니까? 원가 부담에 대한 방어라는 거는 뭐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인 거죠. 그거에 대한 협상이 원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상 시 견고한 ROE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뒤에서 뉴스를 하나 올리겠지만 지금 참고로 자동차용 강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이 됐습니다. 지금 일단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톤당 20에서 약 한 25만 원 정도 상승을 시킨다고 해요. 인상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어떤 뭐 그런 부분이 뭐 감안된다면 그래도 견고한 ROE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옛날 걸 한번 보시면 3월 28일자 유안타 증권에서 내용을 보시면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1Q 프리뷰를 보니까 추정치도 일단은 뭐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또 소폭 뭐 마이너스 28%를 지금 감소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역시나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원가 부담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3월 21일자 미래에셋증권 내용을 보시면 업황 반등 속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올해 22년에도 나쁘지 않은 철강 업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전쟁, 그리고 중국의 이 경기 부양 영향으로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지금 이 가격이라는 것은 철강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목표가 73,000원을 제시를 했었네요. 상당히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에셋에서는.
그러니까 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의 그 22년 1분기 실적 전망은 일단은 컨센에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어떤 밸류를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역시나 올해의 관건은 이 높아진 이 원가 부담을 이 판가, 즉 이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상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일단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역시나 2분기에 일단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중국발 둔화냐 아니면 오히려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지점이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하락이 컸던, 오히려 이게 실적은 작년에 좋았는데 주가 하락은 좀 컸었거든요. 뒤에서도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피크아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올해가 최고점이다, 앞으로는 안 좋아질 거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피크아웃을 현재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최근까지 나온 이 증권사 리포트들에 대한 내용이고, 전반적으로는 올해도 좋을 거다, 아니다, 올해는 조금 뭔가 좀 부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혼조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매출 성장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매출 성장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원가 부담이 조금 우려가 된다. 하지만 원가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면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제철뿐만이 아니고 철강업 전체가 21년대 실적이 참 좋았어요. 전방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제품 가격이 또 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과 이 원재료 가격 간의 어떤 스프레드가 상당히 커졌다 보니까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개선세가 뚜렷했던 한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21년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철강업 전체의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요거는 현대제철의 주봉상 그래프인데, 보시면 21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죠?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렸고. 그리고 이 철강업의 대장주 이 포스코 주가를 보시더라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5월에 40만 9천원, 9,500원에 이 고점 찍고 우하향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관련 기사를 뭐 이유로 한번 제가 올려봤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지금 뉴데일리 경제라는, 뭐 사실 제가 처음 보는 이 신문사인데, 어찌됐든 뭐 내용이 있길래 제가 가져왔어요. 역대급 실적이었는데 철강사 주가 왜 이래? 라는 제목의 뉴스였고, 그죠? 뭐 포스코, 뭐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주가가 31%, 33%, 41%나 고점 대비 하락을 했다, 그죠? 그 내용을 보면 뭐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피크아웃, 이 고점 통과라는 내용인데, 이 피크아웃에 대한 이 과도한 우려가 역시나 지난해 이 주가 하락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뉴스를 살펴보면 한국경제 뉴스고요. 주가 30% 빠진 철강주 피크아웃 우려는 과도하다, 이런 어떤 제목의 뉴스였는데, 이것도 제가 일단 주요한 내용만 요점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22년부터 중국의 철강 수요 둔화로 실적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일단 지배적이었고, 당시에. 그리고 21년의 철강 가격 상승은 이 중국의 탄소 중립 목표로 철강 생산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과 반대로 오히려 또 수요는 증가한 탓이었기 때문에 21년에는 철강 가격이 좋았는데, 만약 중국이 다시 생산을 늘리게 되면 철강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그에 맞선 또 수요는 같이 증가하지 못하고 침체로 가버리게 되면, 수요가 둔화하게 되면 역시나 실적 악화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중국의 이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와 관련된 이 본격적인 대응은 21년이 아닌 22년부터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이 생산 규제 그리고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이 감소 그래서 이 공급 부족과 관련된 이 기조는 올해도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미국발 이 철강 수입 규제 완화로 인해서 참고로 이 철강 가격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도 상당히 또 탄탄할 것이라는 또 전망이 있어요. 이 관련해서 내용을 제가 조금 다른 기사에서 좀 참고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세계 철강협회에 따르면은 내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년이 올해입니다. 올해 22년입니다. 22년 세계 철강 수요는 올해 즉 21년 지금 제가 이 글자를 고치질 않았는데 참고로 요 기사 내용이 사실 21년 말에 나온 기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지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읽으면서 고쳐 드릴게요. 세계 철강 협회에 따르면 22년 세계 철강 수요는 올해 즉 21년보다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죠? 또한 이 박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22년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철강 수요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올해도 이 철강 산업은 나쁘지 않다라는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21년도 말고 올해 22년도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역시나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일단 이 철강 산업 전체가 외형적 성장은 오케이. 외형적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이 외형적 성장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매출 성장은 할 것 같다. 그죠? 왜?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탄탄한 수요가 받침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호양인데다가 지금 수주에 대한 낭보도 상당히 많이 전해져 왔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상반기 수주 실적이 뭐 엄청났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수요가 탄탄하다. 이 철강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 첫 번째.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용 반도체 이 공급 난항으로 조금 판매가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주 전반이 또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 반도체 관련해서 또 개선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자동차 판매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또 개선 전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또 자동차의 이 강판을 공급하는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또 호황을 또 가져갈 수 있다. 즉 수요 부분에서는 조선 그리고 자동차 이 부분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탄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상승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특히나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최고점과 비교하면 조금 많이 좀 낮아졌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8일 기준 해서는 톤당 151.35달러였고 이는 지금 연초 대비해서는 23.15%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정부가 철강석 투기를 단속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조금 하락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죠?
특히나 또 2월 7일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었습니다. 올해 최고점 162.75달러 톤당 상당히 올랐었고, 지금 4월 8일 최근 시점의 걸 또 확인을 해보니까 톤당 159.25달러로 오히려 이때보다는 또 상당히 또 올랐다. 그리고 철강석 가격도 점진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철근의 원재료인 이 고철, 철 스크랩, 그죠? 이 고철 가격이 지금 이 탄소 중립과 더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급등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2월 1일, 22년 2월 1일 기준으로 하면은 톤당 68만 원으로 지금 최근 1년여간 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의 급등이 역시나 아무래도 이 제품 가격 또 그럼 높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죠? 물론 이 제품 가격에 대한 협상이 얼마만큼 순조롭게 되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만큼 제품 가격은 상승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생산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고 가져가게 되면 뭐 철강업은 완전히 적자 아니면은 진짜 이 수익성 부분에서는 너무나 좋지 않는데 지금 수요가 뒤에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품 가격 인상해도 이 수요 측면에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수익성 부분에서는 철강업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제품 가격 인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만 체크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또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요 신문 기사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광석 가격의 이 급등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뉴스입니다. 그죠? 철광석 오름세 그리고 철광석과 고공행진, 그에 따른 철강 제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만큼 제품 가격은 당연히 인상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도 당연히 가져가게 된다. 이는 외형적 성장인 당연히 오케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 고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왜? 고철이 들어가는 그 전기로 이 공정 자체가 탄소를 조금 적게 발산시킨다고 해서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 고철이 지금 많이 또 아무래도 좀 수요가 많이 급증해서 고철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 철광석 가격의 이 추이를 보시면 전년보다는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내용을 또 보시면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고철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이 고철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탄소 중립과 관계가 있죠. 자, 전기로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전기로 방식. 전기로 방식은 이 친환경적으로 철강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반해서 이 품질이 조금 고로 방식이라고 하면 철광석을 원료로 하는 방식입니다. 고로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전기로 방식으로 생산해낸 쇳물은 90% 이상이 철근, 봉형강 등의 이 건축용 자재를 생산하는 데 쓰인다. 이 고로를 활용해서 이 조각 1톤을 생산하는데 평균 2톤의 탄소를 배출하지만 전기로 방식, 즉 이 고철을 원료로 하는 이 전기로 방식은 4분의 1 수준만 탄소를 배출한다.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 생산 규제가 들어가가지고 특히나 이 고철이 상당히 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철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철강값 인상에도 탄탄한 수요, 그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올해 지금 이 조선업 경기도 상당히 호황이다.
상반기에만 해도 수주 낭보가 상당히 또 많았고, 그죠? 근데다가 자동차 관련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또 수요가 상당히 땡길 전망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제목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원재료비의 부담을 상쇄할 만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여부가 올해 이 실적에 대한 이 주요 이 키포인트다. 그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현대제철뿐만이 아니고 이 대부분 이 철강 업종의 이 원재료 가격 부담은 역시나 이 가격 부담만큼 이걸 상쇄할 만큼의 제품 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지금 가장 주요한 뭐랄까요 이 포인트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관련 매출처인 뭐 자동차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 이런 어떤 회사들과의 이 가격 협상이 순조롭게 되느냐 뭐 아니면 이 난항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일단 대충 우리가 판가름 지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뉴스를 또 띄울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철강 업종과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 사이에 이 강판 가격 협상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왔다. 어느 정도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접점을 좀 찾은 듯 보입니다. 다만 이 조선업종과의 어떤 이 후판 가격 협상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조금 난항을 보이긴 하지만은 지금 자동차 강판 가격에 대한 협상을 감안을 할 때 조선업종도 지금 수요가 워낙 지금 탄탄하고 지금 이미 또 수주를 받은 부분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가격 협상에 나설 거라는 관측을 제가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뭐 철강 업종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 부분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을 진전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철강업계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 줄다리기 이런 제목이죠. 톤당 20만원 될 듯. 원래는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는 톤당 10만원을 제시했고 이 철강 업종에서는 톤당 30만원 제시했는데 대충 지금 20에서 25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보시면 철강사 자동차 강판 가격 협상은 진전이 있다. 그리고 조선사와는 후판 가격이 줄다리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최근발 뉴스입니다. 근데 요 내용을 제가 안에 다 들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철강 업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톤당 30만원 강판 가격에서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자동차 업종의 입장에서는 그 강판 가격 인상분을 톤당 10만원 제시했는데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정통한 뉴스에 보면 철강 업종에 거의 손을 조금 든 쪽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톤당 20에서 25만원의 협상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 기사가 있습니다. 뭐 그걸 감안했을 때 이 조선업종과의 어떤 이 줄다리기도 어느 정도 이 철강업종에 손을 조금 더 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고로 제 생각은 올해 역시 전년에 이어서 외형적 성장도 오케이 그리고 원가 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제품 가격 상승도 협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수익성이 그 악화되는 부분을 그래도 상당 부분 좀 완화시킬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22년 1분기 이 컨센과 관련된 뉴스를 한 몇 가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년 4월 14일 뉴스고 여기서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22년 4월 1일자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정부지 철광석 가격에 철강사 1분기 영업이익도 쑥쑥이라는 제목의 뉴스고 요 뉴스에 요약분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철강업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1분기도 성장세는 기조, 그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반사이익,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서 가격 협상권이 커졌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러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거는 4월 5일자 뉴스고요. 현대제철 주가 상승 트리거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제목의 뉴스고, 뉴스를 들여다보면 지금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컨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현대제철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6조 6,04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2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그리고 105.7% 급증할 전망, 이렇게 또 상당히 호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런 뉴스가 있는 반면에, 하지만 또 영업이익은 뭐 컨센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겠지만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전망이다, 뭐 이렇게 또 나온 뉴스도 있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시장의 컨센을 어느 정도 부합할 는 정도의 실적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대한 뉴스를 보시면 현대제철 2분기 본격적인 판매 가격 인상을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금융투자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2분기 본격적인 판매 가격 인상이 기대된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를 7만원 유지를 했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1분기는 판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지만 2분기부터는 공격적인 판가 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재료 가격 부담에 따른 판가 가격을 제대로 인상 못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수익성이 약간 둔화된 그런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자동차용 강판 가격도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 즉 이 4, 5, 6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좀 바닥이 아니겠나, 뭐 올해의 바닥이 아니겠나,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4월 14일자 뉴스고요. 이데일리 뉴스네요. 철강값 인상에 빠듯한 수급, 그죠? 그리고 철강업계 1분기도 호실적 예고, 뭐 이렇게 앞서 보셨던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그래요. 어쨌든 1분기 실적은 뭐 그냥 시장의 컨센을 그대로 부합할 전망, 그죠? 그리고 제품 단가 같은 경우에는 인상분은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상당히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한 밸류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뭐 투자 메리트는 상당히 유효한 전망이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21년도 이 좋은 호실적의 이 배경은 전방산업 수요 회복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와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제품 가격 인상이 주 원인이었다. 그죠? 그럼에도 이 주가 하락은 중국 수요 둔화와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전망, 그리고 피크 아웃의 이 과도한 우려가 당시 원인이었다. 그죠? 21년에 5월달 기점으로 해서 최고점 찍고 주가 하락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원인이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22년에도 역시나 외형적 성장 기조는 분명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출 성장은 분명하다. 왜? 철강석과 이 고철 가격의 이 상승 유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만큼 어찌됐든 제품 가격도 인상할 것이다. 인상된다. 그래서 외형적 성장 기조는 분명하다. 다만 뭘 봐야 되냐? 상승분만큼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의 이 상승분만큼 제품 단가도 그 상승분을 상쇄할 만큼의 또 상승을 시켜서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스프레드, 그죠?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과 제품 가격의 이 상승분의 이 스프레드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호실적을 거뒀는데 지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스프레드가 조금 축소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둔화될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2분기 들어서는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또 더욱더 공격적으로 상승을 시키게 돼서 이게 협상이 되면 어느 정도 수익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될 전망인데 이 부분이 확실치가 않더라도 어찌 됐든지 간에 제품 가격은 원재료 가격의 이 증가분만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상승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보다 매출액적인 측면에서는 성장 기조는 확실하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22년에 실적의 이 체크 포인트는 제품 가격 인상의 여부, 그리고 이 중국발 경기 부양으로 인한 이 수요 증가, 그리고 이 중국의 생산 둔화에 따른 이 공급 감소로 철강 가격의 이 상승 기조에 대한 유지의 여부가 지금 가장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이 21년 고점 최고점 대비해서 최근까지 계속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대부분의 악재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2분기부터는 이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바닥으로 보고, 올해의 바닥으로 보고, 역시나 이 1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가 상승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대제철의 이 멀티플과 재무 비율은 상당히 또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크게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은 9%밖에 안 가져갔잖아요. 배당 성향이 워낙 낮아가지고 시가 배당률이 낮은,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을 더 높이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 시점 이 주가의 위치, 그리고 이 앞으로의 어떤 실적 전망을 조금 감안할 때는 역시나 상당히 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나온 악재들, 원자재 가격의 어떤 급등이라든지 아니면 중국발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소멸 구간이다, 지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매수와 이 추가 매수도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주요하게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분명히 올해도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철광석이든 고철이든. 자, 그런데 이 부분의 급등과 관련해서 역시나 제품 가격도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할 거지 않습니까? 즉, 그리고 또 수요도 탄탄하고, 그죠?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탄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은 분명히 전년에 대비해서도 올해도 상당히 이루어질 거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만큼 제품 가격의 급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이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원재료 가격 올라가는 만큼 제품 가격을 제대로 인상하지 못하면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 수익성이 조금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시장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빨리 가지를 못했고 오히려
작년부터 계속 주가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다가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이 중국발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료를 취합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찌됐든 원재료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상쇄할 만큼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협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 뉴스로도 보셨던 것처럼 지금 자동차용 강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상의 진전이 있고, 거의 뭐 철강 업종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무게는 철강 업종에 요구하는 부분까지 많이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또 그 부분을 감안하면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후판 가격에 대한 협상, 가격 인상분에 대한 협상 부분이 조금 난항을 보이긴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자동차처럼 조선도 같이 거의 뭐 동조화 되지 않겠나. 철강 업종이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제품 가격이 인상된 그 협상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철강 업종의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이러이러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금 과도한 우려로 인한 주가 하락이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매수하기에는 적기이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적었죠. 신규 매수와 현재 시점의 추가 매수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수 포인트를 보시면 일단은 뭐 차트는 한번 제가 띄워봤고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그죠? 여기 이렇게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로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상향 돌파를 하면서 단숨에 지금 그죠? 60선 그리고 120선까지 돌파를 했다가 이 120선에서는 이 지지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려왔지만 그래도 5일선이 지금 이 60일선을 하향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지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 그죠? 지금 120선을 지금 재탈환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상당히 좋은 투자의 위치이고 투자 시점으로 좋은 위치이고 요런 차트가 제 생각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예쁜 차트다. 물론 뭐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다 좋은 차트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투자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요 시점도 요런 차트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 놓은 부분은 단기적인 이 심리적 지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 45,500원인데 이렇게 줄을 그어 보면서 일단 심리적 지지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뭐 주봉도 뭐 크게 이런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제가 한 내용을 또 일단 요점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역시나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지금 들어가기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봉상 5일선이 지금 20일선을 골든크로스로 지금 상향 돌파를 했고 그리고 60일선도 단숨에 돌파하면서 지지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121선도 한번 상향 돌파를 했다가 오히려 지금 하향 이탈을 해서 60선을 지지받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121선을 또 상향 돌파를 재시도하고 있는 그림이라서 상당히 조금 괜찮은 그림이다. 그죠? 보통 이럴 때는 이 현 가격을 지지받고 이 중장기 이평선 즉 이 121선을 상향 돌파하게 된다면 상당히 현대제철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뭐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주봉도 지금 일봉의 어떤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고 현 시점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지지 가격은 요 45,500원 제가 줄 건 거 보셨죠? 이 45,500원이고 참고로 이 가격이 하락 이탈하게 되면 역시나 이 윌키는 추매를 할 것이다. 그죠? 보통은 하락 이탈하면 손절을 해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하락이탈하면 줍줍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락이탈 시에는 추매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41,500원에서 45,500원 사이에 사셔도 나쁘지 않다. 유효하게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제철 윌키의 이 투자 메리트 점수는 70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70점 나쁘지 않은 점수입니다. 그죠? 높은 점수고 지금 투자하기 상당히 괜찮은 자리이고 괜찮은 가격이다. 그리고 뭐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올해 역시 철강 업종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을 전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상당히 길었는데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을 혹시라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도 또 뭐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 종목 분석 영상은 조금 더 또 디테일하고 조금 더 유익하게 항상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